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사고를 내고도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대학 강의 중에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지난 8월이었고요. 우선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비교적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이 구형한 20년 그대로 재판부에서 선고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도 굉장히 이 범죄를 재책이 무겁고 재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살인 사건도 20년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시피 이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도주까지 했다라는 점은 사실 살인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네. 당시에 마약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차로 돌진해서 치고 달아난 사건이고요. 달아났는지 여부, 그러니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1심에서 다퉜는데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약 투약 의혹과 도주, 증거 인멸 시도 같은 부분들이 모두 인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전부 유죄입니다. 일부 무죄가 나오지 않았고요. 네. 피고인 측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사고가 나고 현장을 이탈했던 목적은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간 것이지 도주의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무죄 주장을 했으나 법원에서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현장 이탈을 했을 때 목격자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러이러 해서 뭐 병원의 의사를 찾아오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네. 119가 도착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은 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이고요. 네. 이렇게 본인이 도주를 할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계속 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네, 검찰 쪽에서는 어쨌든 20년을 구형을 했고 1심 결과가 20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이제 구형보다는 선고 결과가 조금 적은 형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런지 유족 측에서도 구형량이 조금 더 높았더라면 더 큰 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도주치사 사건의 양형 기준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온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도주치사와 관련한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양형 기준보다는 훨씬 더 무겁게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도 재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네. 사건을 굉장히 중한 사건이라고 본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전에 병원 의사의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증거인멸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웃는 등 어떻게 자신에 대한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비정상적 행위도 했다. 이런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예.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고하게 희생됐다라고 피해도 극심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러면 이게 중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중한형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것도 너무 선처한 네.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도주치사는 기본 양형 기준이 5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높게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고인 네. 측에서는 항소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이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하기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네. 일단 유가족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가족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어떤 사과와 용서 항소심에서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소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선고한 형량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검사가 항소해야
검찰이 항소를 해야 높아질 가능성이 네네.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사건은 이제 항소심에 이르러서 유가족과 합의해서 감형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양형은 이제 항소심, 상고심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우리 재판부가 이렇게 20년형을 선고했다는 사회적인 의미는요. 마약 같은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는 것을 살인과 가까운 양형으로 이제 처벌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음주운전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약류를 흡입하고 또는 약물을 흡입하고 운전했을 때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무고한 생명에 대한 희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20년형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판결로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또 다른 판결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학 강의 중에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인데요. 우선 먼저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예, 우선은 발언을 함께 좀 듣고 왔거든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사회적 공분을 굉장히 사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위안부 할머니들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던 사안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왜곡해서 착오할 만큼의 어떤 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했다라고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공분했던 사안이고요. 네. 특히 연세대 동문들이 들고 일어나서 파면을 요구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됐던 사안인데요. 한 4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결과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됐었고 또 이 발언을 들은 학생에 대한 모욕도 이제 수사가 됐었으나 이제 학생이 이제 피해 진술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이제 처벌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대협과 관련한 명예훼손죄가 이제 같이 기소가 됐는데 네. 오늘 판결 선고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들으신 발언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이 법적으로는 이제 무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이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재판부는 이런 점을 이제 중시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장소가 강의실이었고 또 들은 사람도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교수가 학문적인 가정을 하면서 개인 간 토론을 하는 가정으로 봐야 된다. 학문의 자유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한 것인데요. 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위안부는 매춘이다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선택했다라는 단정적 표현보다는 이 위안부 매춘 종사에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고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는 학문적으로 개인의 어떤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것은 학문의 과정에서 교수의 어떤 학문적인 평가, 개인의 의견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 맥락상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벌금형 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네, 유죄로 인정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사실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명확하게 정대협이 강제동원의 할머니에게 위증이나 이런 증언, 피해자인 것처럼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증언토록 했다. 이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허위사실로 본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통진당의 어떤 간부들이기 때문에 뭐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대협의 간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는데 그건 역시 구체적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요. 네. 굉장히 재판부가 신중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이 사건 전에 관련된 책과 관련해서 제국의 위안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1, 2, 3심 결론을 뒤바뀌어 가면서 6년 동안 재판을 했던 사건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비슷한 쟁점 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의
추이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학문적 주장과 이제 구체적 사실의 어떤 대립 관계에서 이 사안이 학문적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실을 단정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좀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상 교수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실에서의 어떤 학문적 표현을 너무 과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석을 했고 그만큼 이제 어떤 자유의 한계를 조금 더 넓게 봐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 또 암표 관련해서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20대가 시정을 선고받았거든요. 피해자도 좀 많더라고요. 네, 67명에 이른다고 하고 사실 암수 범죄까지 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피해액도 다수 많은 편이고 한 1,200만 원 상당의 어떤 수익을 얻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닉네임이라든가 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꾸면서 추적을 피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제 구하기 힘든 표를 싸게 양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입니다. 네, 오늘 재판부가 이제 징역 2년의 시정을 선고했습니다. 시정을 선고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미루어 봤을 때 과연 중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사기죄 양형 기준을 보면 피해액이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좀 양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1,2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아주 큰 금액이라고는 평가하지 않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피해액에 비춰서 재질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재판부도 수법과 이 재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평가하고 실형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제 양형에 참작이 된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사기죄 1,200만 원의 실형 2년은 좀 엄단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콘서트 티켓이 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인 간의 거래고 또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 잠적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실물 거래가 아니라 돈을 먼저 주면 뭐 표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수법들은 잘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표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면 사기 의심 계좌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싶고요.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철도법에 보면 이 철도표, 그러니까 승차권을 웃돈을 얹어서 비싸게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범죄로 처벌하거든요. 네. 만약에 온라인 암표 같은 제도 개선도 그 정가로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두세 배 얹혀서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면 사실은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암표를 어떤 기하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제도가 강력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티켓을 파는 행위 대부분은 사기주의보다 그러니까 사기 행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거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